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서는 우리가 일반전표 입력 그 다음에 나오는 거래들을 같이 한번 입력 연습해 볼게요. 자, 교재로 가보시면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일반전표 입력 사항이 퇴직연금에 대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그 부채는 회사가 내부에다가 쌓아놓는 거라고 배웠었죠. 자, 그런데 이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아무리 쌓아놔도 우리 세무서에서는, 세무당국에서는 그거를 법인세 계산할 때 그거를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내에다가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잡는 거를 인정해주지 않고 외부에다가 적립하는 거를 장려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퇴직연금제도였죠. 그죠? 퇴직연금제도였는데, 자, 이 퇴직연금제도는 어떤 거였었어요, 여러분? 잠깐 복습해 보면 퇴직연금제도는 크게 우리가 이제 확정 기여형이 있고 뭐가 있었었죠, 여러분들? 확정 급여형이 있었죠. 그럼 확정 기여형은 어떤 거였었어요? 확정 기여형은 그 금융기관에서 그 퇴직연금을 불입받아서 운영에 따른 책임을 금융기관과 종업원이 지는 거죠. 쉽게 말하면 종업원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는 확정 기여형으로 만약에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불입하게 되면 더 이상 사후 관리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금융기관에 불입했을 때 퇴직급여라는 비용으로 처리하면 끝나는 거예요. 맞죠? 확정급여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었죠, 여러분들? 확정급여형은 금융기관의 회사가 퇴직금, 직원의 퇴직금을 불입한다 하더라도 이 운영에 따른 책임을 회사, 기업이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퇴직급여라고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어떻게 했었죠? 이런 복습해 보시면 급여형의 경우에는 그렇죠.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관리하는 거였었죠. 그렇죠. 자, 그럼 지금 이 사례 문제에서는 확정 기여형으로 가입한 거니까요. 차변의 퇴직급여라는 비용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판매부 직원께 400, 생산부 직원의 퇴직금이 168만 원이니까 코드 구분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걸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자, 일반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서 5월 25일이네요. 5월 25일 날, 자, 차변의 퇴직급여,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가 400이고요. 제조와 관련된 퇴직급여가 168만 원. 그래서 입력해 주시면 되고, 보통예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 입력해 주시고, 우리은행 통장으로 나갔으니까 F2번 눌러서 우리은행 넣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서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주식 발행과 관련된 회계 처리인데요. 주식 발행. 자, 우리 주식 발행하게 되면 자본금이 증가하고, 자, 액면 발행할 수 있고, 할증 발행할 수 있고, 할인 발행할 수 있었죠. 자, 지금은 여기 보니까 할증 발행했네요. 자, 1000주를 액면 10,000원짜리를 13,000원에 할증 발행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은행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 받았다. 그럼 차변의 보통예금 1,300. 자, 그쵸. 그 다음에 대변에 분기할 때는 자본금으로 해서 액면금액으로 하는 걸로 배웠죠? 액면금액으로. 액면금액 초과하는 금액을 뭐라고 해요? 주식 발행 초과금. 이거는 자본 잉여금 계정 과목이죠. 이거는 자본거래와 관련된 건 절대로 수익 비용이 될 수 없다고 했었죠. 자본 잉여금으로 구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입력을 한번 해보면 날짜는 5월 30일이네요. 5월 30일로 들어가서 자, 여기 3번 차변 눌러주시고 보통예금 그리고 우리은행 1,300만 원 주식 발행했으니까 자본금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자본금 1,000만 원. 자, 그럼 300만 원만큼은 뭐라고 하시면 돼요? 주식 발행 초과금. 그렇죠.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사채 발행과 관련된 회계 처리가 나왔어요. 사채 발행 관련해서. 자, 우리가 자금을 조달하는 거는
주식을 발행해서 조달할 수도 있고 사채를 발행해서 조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회사는 자금 조달 목적으로 2천좌, 우리 사채는 이제 한 좌, 두 좌 이렇게 좌라고 표현하고 주식은 주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한 주, 두 주 이렇게. 사채는 좌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2천자를 액면 5천원짜리 한 좌당 5천원짜리 사채를 한 자당 7천원에 할증 발행했대요. 자, 우리가 사채가 할증 발행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론 사채 공부할 때 봤었는데 어떤 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액면이자율과 시장이자율의 차이 때문에 그런 거죠. 액면이자율과 시장이자율의 차이 때문에.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할증 발행되는 경우의 수는 어떤 거였었어요? 할증 발행되는 경우의 수는 지금 우리 기업에서 주는 이 이자, 액면이자가 시장이자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액면이자율이 10%인데 예를 들어서입니다. 시장이자율이 8%밖에 안 된다. 그러면 투자자가 돈을 투자하려고 할 때 우리 기업에 있는 사채를 투자하면 10%를 받는데 이 돈을 다른 데 투자하면 8%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 채권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럼 당연히 수요가 많아지니까 채권의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공부했었어요, 여러분? 사채의 그 미래 현금 흐름을 유효이자율인 시장이자율로 현재 가치에서 계산해 보면 액면 금액보다 높게 발행될 수밖에 없다라고 배웠었죠. 그렇죠. 우리가 이론편에서 이럴 때 이제 할증 발행되는 거였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사채는 액면 금액으로 1,000만 원이고요. 1,000만 원인데 1,400이 들어왔으니까 400만 원만큼은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렇죠.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해서 사채의 가산 계정으로 구분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날짜는 5월 31일이죠. 5월 31일로 들어가서 자, 보통 예금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 차변에 저는 사전에 이미 입력해놨어요. 보통 예금 자산의 증가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우리은행 1,400만 원 입력해 주시고 자, 주식이 아니라 사채를 발행한 거니까 대변에 사채 부채가 증가한 걸로 해서 액면 금액으로 1,000만 원 표시해 주시고요. 액면 금액 초과된 거는 뭐라고 한다? 그렇죠.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이렇게 해서 사채의 가산 계정 과목인 사채 할증 발행 차금으로 분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 거래 내역으로 가볼게요. 자,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했대요. 그래서 6월 10일 회사는 여유자금으로 주식회사 미래투자의 주식 100주를 주당 10,000원에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취득했다. 자, 여러분들 액면 금액이라는 거는 채권의 표면에 있는 표시 금액이에요. 이게 취득 원가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취득한 금액 10,000원에 취득을 했어요, 주당.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주식대금은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지급을 했고요. 증권사에다가 수수료 3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을 했대요. 그리고 우리가 증권사에다가 지급한 이 3만 원은 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부대 비용이긴 하지만 단기 매매 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고 파는 게 빈번하니까 이 수수료를 취득원가에 배분해서 주식별로 이걸 배분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어렵고요. 실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단기 매매 증권의 수수료 비용은 그냥 비용 처리하자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되 자, 여러분 우리 회사는 제조업이잖아요. 제조업. 그렇죠? 빵을 제조하는 제조기업이에요. 그러면 주식이나 채권을 사는 게 우리 회사의 주 영업 활동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의사항은 수수료 비용으로 하기는 하되 우리 제조기업의 입장에서는 이건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거니까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수수료 비용은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요거 입력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날짜는 거기 보니까 날짜는 6월 10일이네요. 그렇죠? 6월 10일이고요.
자, 저는 사전에 이미 입력을 해놨습니다. 그럼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자산의 증가, 수수료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자산이 증가했고요. 자, 증권사에다가 수수료 낸 거는 뭐라고 한다? 그렇죠. 수수료 비용으로 입력을 하되 이거는 제조업의 입장에서 영업활동이 아닌 거니까 900번대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보통예금으로 100만 원 지급했고 수수료는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현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잠깐 멈춰놓고 입력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는 겁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자, 이번에는 단기 매매증권을 처분했대요. 갖다 파는 거죠. 자, 6월 15일 회사는 미래투자의 주식 30주를 우리 아까 100주를 샀었는데 이 30주를 주당 14,000원에 처분하고 처분대금은 우리은행 보통예금으로 수령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0주에다가 14,000원 곱하면 42만 원이 나오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계산기 옆에다가 두고서 이렇게 계산기 눌러보세요. 14,000원 곱하기 30주 하게 되면 42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42만 원만큼 돈을 받았고요. 처분했으니까 뭐가 없어져야 돼요? 그렇죠. 단기 매매 증권 자산이 없어져야 돼요. 그렇죠. 자, 단기 매매 증권은 우리가 얼마에 샀었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단기 매매 증권은 여기 10,000원에 샀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10,000원에 샀었는데 이거를 처분했으니까 그렇죠? 30주인데 10,000원에 샀으니까 얼마가 없어져야 돼요? 그렇죠. 30만 원이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건 뭐냐면 그럼 우리 생각에는 30만 원짜리 주고 42만 원 받았으니까 12만 원이 처분 이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다른 내용이 없었다면 12만 원이 처분 이익인 건 맞는데 지금 이 사례에 보시면 처분 시 또 처분 수수료가 또 나갔대요. 5만 원이 현금으로. 자, 이 처분 수수료는 취득 수수료와 좀 다르게 처분과 관련해서 발생된 거니까 수수료 비용이라고 따로 기록해 주지 않고 처분 손익에서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12만 원의 처분 이익이 생긴 거죠. 원래는 30만 원짜리를 42만 원에 지금 처분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처분하면서 증권사에다가 5만 원의 수수료를 냈으니까 이것까지 고려하게 되면 5만 원의 수수료 낸 것까지 고려하게 되면 우리가 이번에 순수하게 얻은 이익은 7만 원의 이익만 얻은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처럼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할 때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를 하고 처분할 때 처분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처분 손익에서 가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별도의 비용으로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기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잘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단기 투자자산 처분 이익 개정 과목을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으로 바꿔서 개정 과목을 변경해서 분개를 좀 해달라는 겁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은 개정 과목 및 조교 등록으로 가서요. 개정 과목이 조교 등록으로 가서 906번이라고 제시를 했죠. 그러면 여기서 906이라고 눌러주시면 그 해당 개정 과목으로 이동이 돼요.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여기에 지금 뭐라고 써 있으세요? 단기 투자자산 처분 이익이라고 써 있으시잖아요. 그죠? 저는 이제 미리 입력을 해서 그런 건데 단기 투자자산 처분 이익을 뭘로 바꾸자?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으로 바꿔서 하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시고 요거를 닫고 전표 입력으로 와서 입력을 마저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우리 처분한 날짜가 언제였었냐면요. 아까 처분한 날짜가 6월 15일이었네요. 그래서 6월 15일로 들어가서 자, 단기 매매증권 30만 원 없어지고요. 42만 원 우리은행 보통예금으로 받았다고 했으니까 차변에 우리은행 보통예금을 받았고 자, 수수료 5만 원 나간 거 대변에 현금 입력해 주시고 나머지 7만 원만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으로 해서 분개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내용 한번 보실게요. 자, 이번에는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회계 처리예요, 여러분. 자, 우리 매도 가능 증권은 장기 투자 목적의 유가 증권이죠. 장기 투자 목적의 유가 증권인데 주식회사 펀드라는 회사의 주식을 300주를 주당 2만 원에 취득했는데 단기 시세 차익 목적이 아니라 장기 투자 목적으로 취득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은행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 자, 단기 매매 증권과 다르게 우리가 이론편에서 공부했다시피 매도 가능 증권은 취득과 관련된 부대 비용을 취득 원가에 포함하는 거죠. 그렇죠? 이건 빈번하게 이걸 사고 파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자산의 취득 원가처럼 취득과 관련된 수수료를 취득 원가에 포함하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 이론편에서 학습을 했었죠, 여러분. 자,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605만 원으로 취득 원가를 인식해 주시고요. 자, 이 중에 500만 원은 보통예금으로 지급했고 나머지 5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분개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매도 가능 증권 코드를 조회해 보면 123번도 있고 178번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장기 투자 목적이니까 장기 투자 목적 매도 자산 매도 가능 증권이니까 투자 자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을 넣어 주셔야 돼요. 178번은 투자 자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이고요. 123번은 뭐냐 하면 123번은 이게 투자 자산이었는데 채권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만기가 1년 이내로 도래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 만기가 1년 이내로 도래한 매도 가능 증권을 우리가 유동자산인 당좌자산으로 재분류할 때 쓰는 게 123번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거는 우리가 실제 시험에서 빈번하게 이게 나오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니까 이렇게 당좌자산으로 재분류할 때 쓰는 게 있구나.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재분류하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죠? 투자자산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투자자산에 해당하는 178번으로 구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자, 입력 한번 해봐야죠. 자, 그럼 날짜가 6월 17일로 가서 178번에 매도 가능 증권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아까도 방금 얘기한 것처럼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조회를 하면 123번도 나오고 178번도 나오는데 투자 자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인 178번을 넣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보통예금으로 해서 우리은행으로 나갔고요. 취득 수수료 현금으로 나간 것까지 포함해서 취득원가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이 매도 가능 증권을 이제 어떻게 한 거예요, 여러분? 처분한 거예요, 처분. 그렇죠? 자, 매도 가능 증권 취득한 것 중에 100주를 한 주당 17,000원에 처분하고 우리은행 보통예금으로 돈을 수령했대요. 자, 이때 처분 시 증권사 수수료 3만 원은 지급했다. 자,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까 단기 매매 증권에서 봤던 것처럼 처분할 때 수수료는 별도의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처분 손익에서 조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까 했던 얘기 반복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요거 분개 한번 해보면 자, 100주인데 17,000원에 처분했으니까 170만 원의 보통예금의 돈이 들어왔을 거예요. 매도 가능 증권을 처분했으니까 매도 가능 증권 자산이 없어져야 되는데 자, 얼마에 취득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취득한 금액이 자, 여기 보니까 자, 매도 가능 증권 지금 자, 100주를 170만 원에 처분을 했고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취득했을 때 지금 2만 원에 취득을 했지만 여기 좀 미스가 났네요. 2만 원이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605만 원에 취득을 한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요 금액은 이제 200만 원이 아니고 여기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자, 605만 원 중에 605만 원에 취득을 했고요. 그렇죠? 이 중에 우리가 지금 처분해서 없어진 게 300주 중에 그렇죠? 300주 중에
300주 중에 100주만 팔았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좀 프린터가 미스가 났어요, 여러분. 자, 곱하기 605만 원. 그래서 이렇게 3분의 1로 하게 되면 요 금액이 216,666원이 나오네요.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죠. 예,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냥 원래는 이게 맞는 거예요. 흐름상으로는 요 금액 중에 요 금액이 맞는 건데, 가정을 그냥 가정이라고 메모해 놓고 한번 해볼게요. 가정을, 자, 요거를 한 주당 2만 원에 취득원가가 200이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 예, 요거는 장부 금액이 이렇게 메모해서 해볼게요. 장부 금액은 200이었다라고 가정을 해서 해볼게요. 200으로 가정을 해서 해보자. 이렇게 하는 게 논리상은 맞아요. 여러분도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건데, 그러면 또 내용이 또 여러분들이 숫자가 좀 조금 보기 좋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장부 금액은 요 금액이 맞는 건데, 그냥 우리가 이 가정을 200만 원의 금액을 처분한 걸로 가정 한번 해보죠. 네, 요거요. 자, 그럼 매도 관한 증권은 200이 없어질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가정을 이렇게 하고 푸는 겁니다. 그럼 괜찮으시죠? 자, 현금으로 수수료가 3만 원이 나갔어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 얼마겠어요? 33만 원만큼이 매도 관한 증권 처분 손실로 잡히는 거예요. 맞죠?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날짜가 언제가 되는 거냐면 날짜가 6월 20일, 6월 20일로 들어가서, 자, 대변에 200만 원이다라고 가정했으니까 200만 원, 그리고 보통 예금이 170만 원이 들어왔고, 그리고 처분 수수료까지 하게 되면 200짜리 주고 170 받았으니까 30만 원이 처분 손실인데 3만 원까지 포함해서 33만 원이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가정을 장부 금액이 200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냥 푼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내용으로 보겠습니다. 유형 자산의 무상 취득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요거는, 자, 7월 9일 회사는 대주주에게 토지를 증여받았다. 대주주가 1억 원에 취득했었는데 증여하는 시점에 토지의 공정가치는 2억이다. 자, 우리가 유형자산편에서 공부를 했었죠. 자, 자산을 무상으로 취득했을 때 그 이익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그렇죠. 자산 수중이익이라는, 영업의 수익으로 분기한다는 거. 자, 그래서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한다는 거.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분계 확인해 보면, 자, 날짜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7월 9일이죠. 7월 9일로 들어가서, 자, 7월 9일자로 들어가서요. 자, 차변의 토지, 그 다음 대변에 자산 수중이익으로 입력해 주시면 돼요. 영업의 수익에 해당하는 자산 수중이익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채권의 강제 매입이라고 해서 또 나왔네요. 채권의 강제 매입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유형자산편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차량 운반부나 건물이나 토지 등과 같은 이런 부동산 등을 취득하게 되면 국가 장부에다가 등기를 하거나 또는 차량 같은 이런 동사는 등록을 해야 돼요. 근데 이런 등기나 등록을 할 때 반드시 국공채권을 구입해야지만 이게 등기나 등록이 완료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산 취득과 관련해서 강제로 채권을 매입해야 되는 경우의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8월 1일 회사는 포터트럭을 취득했는데 차량 등록 시 국공채권을 100만 원에 취득을 했대요. 근데 이 채권의 가격이 현재 가치 시가가 84만 원밖에 안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는 84만 원짜리를 100만 원에 취득한 거니까 얼마 손해 본 거죠? 그렇죠. 16만 원을 손해 봤죠. 근데 이거를 비용 처리하지 말자는 거예요. 취지는. 왜냐하면 차량 취득을 위해서 들어간 부대 비용이니까 자산의 취득 원가로 보는 게 맞다. 그렇죠? 우리가 유형자산편에서 학습을 했었죠. 그래서 차량 운반으로 취득 원가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채권은 만기까지 보유할 거다라고 하면 우리가 만기 보유증권으로 구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거죠. 자, 입력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8월 1일자로 들어가서 자, 차변에 만기 보유증권 84만 원짜리를 대변에 현금으로 100만 원에 취득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16만 원을 손해 봤지만 이거는 손실 비용이 아니라 해당 자산을 취득하는 데 들어간 취득과 관련된 부대 비용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이 아니라 차량 운반고로 회계 처리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화면 잠깐 멈춰 놓으시고 입력 완료하고 넘어가 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만 이제 여러분 요 만기 보유증권 조회했을 때 우리가 만기 보유증권을 조회했을 때 코드가 두 가지가 나오실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조회해 볼게요. 만기 보유증권이라고 했을 때 181번도 있고 124번도 있는데 181번을 써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미스가 났네요. 매도 가는 증권이 아니고 만기 보유증권이에요, 여러분. 네. 자, 그래서 124번의 만기 보유증권으로 하는 게 아니라 181번을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 124번은 언제 쓰는 거냐? 이거는 우리가 처음에 채권을 투자했을 때는 기간이 뭐 3년이었는데 기간이 경과해서 결산하는 시점에서 기간이 1년 이내로 도래했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만기 보유증권이지만 이게 1년 이내에 현금화되는 거니까 유동자산으로 구분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기 보유증권 당좌자산으로 재분류할 때 그때 쓰는 게 124번이에요. 그래서 참고만 여러분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거는 매도 가는 증권이 아니라 만기 보유증권. 거기 좀 메모 고쳐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차량 운반고를 입력을 할 때, 이렇게 입력을 할 때, 고정자산 등록하라고 여러분 창이 나타나실 거예요. 그건 왜 그런 거냐 하면은, 그 밑에다가 제가 설명을 다 놨는데, 우리가 이제 이 KLF 프로그램에 보시면은, 환경 등록 메뉴에 보면, 이제 우리 실제 시험에서 환경 등록을 저희가 하는 경우는 없고요. 여기 고정대상 간편 등록 사용 안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걸 만약에 사용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사용으로 이렇게 만약에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전표 입력을 할 때 사용으로 설정한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금액 입력을 하게 되면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과 같은 금액을 입력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날짜가 아까 8월 1일이었죠. 8월 1일로 들어가서 이제 입력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차량 운반고로 하게 되면 환경 등록에 고정대상 간편 등록을 사용을 해놨기 때문에 이 창이 뜰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입력을 하게 되면 고정대상 등록 메뉴에 바로 등록될 수 있는 간편 기능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시험장에서는 이게 이제 사용 안함으로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뜨는 게 좀 불편할 수 있거든요, 연습할 때. 그럼 여러분들께서 환경 등록으로 가서 고정자산 간편 등록을 사용 안함으로 설정해서 연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렇죠? 자, 그리고 이걸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시면 고정자산, 유무형 자산이라고 분개를 해도 그 간편 등록 창이 안 뜨게 돼요. 그런 내용을 제가 여기다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환경 등록이 사용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게 나타난 거고요. 사용을 안함으로 바꿔주시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 여기 나타나신 거 그냥 취소 눌러서 쭉 입력을 진행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인 것 같아요, 이번 시간. 자, 여러분 마지막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기기장치를 구입하고 어음을 발행했을 땐 우리가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건데요. 7월 1일 날 회사는 업무에 사용할 오븐 기계를 하나 1200짜리를 어음을 발행해서 주식회사 제가나라에서 구입을 했대요. 자,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지 않기로 했대요. 원래는 이제 공제를 받는 게 맞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생계환수를 받으면 매입 매출점표에서 매입의 과세로 해서 입력을 하는 게 맞는데 논의의 편의상 그냥 가정을 그렇게 제가 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 점표에 입력하기로 했대요. 자, 고정자산 등록은 하지 않기로 했대요.
자, 그럼 여러분 분기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자, 요 1200만 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지 않기로 그냥 가정해요, 여러분 이렇게. 그러면 차변의 일반전표 기기장치 1200으로 분기해 주시면 되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어음을 발행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음을 발행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대변에 지급어음이라고 분기를 하시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지급어음이라고 분기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급어음은 우리가 언제 분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상품이나 원재료를 구입하면서 어음을 발행했을 때 지급어음을 하는 거지. 상거래가 아닌 거래에서는 지급어음으로 하시면 안 되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미지급금을 사용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요거 헷갈리시지 말라고 제가 문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입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반적표 입력으로 들어가서 날짜는 며칠이죠, 여러분들? 날짜는 7월 1일이죠. 그래서 7월 1일로 들어가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저는 미리 사전에 입력을 해놨고요. 차변의 기계장치. 그래서 우리 일반적표 입력하기로 가정하고 1,200만 원 입력했고 지급어음이라고 하면 안 되고 미지급금. 그래서 재간 하나로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이제 주요 거래들을 일반적표 입력 연습을 통해서 한번 해봤는데, 자, 이렇게 여러분 기본적인 걸 연습하신 다음에 뒤에 가서 또 다양한 기출 문제를 또 여러분들께서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우선은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입력을 하고요. 여러분 자꾸 말씀드리지만 요 데이터를 가지고서 뒤에서 결산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또는 이제 교재를 보고 입력을 다 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수업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